현재 미국 정부는 최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상황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세계 6위의 군사강국으로 올라선 한국이 중동에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9일 영국의 중동 전문 매체인 미들 이스트 아이 미들 이스트 아이는 사우디 정부가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필사적으로 강화하고 나섬에 따라 중동 지역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중동 지역의 자원과 안보를 쥐락펴락해왔던 미국의 패권이 한국으로 통째로 넘어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냉전이 한창 진행되던 1970년대부터 한국과 사우디는 경제와 정치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심화시켜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그 당시에 현대와 삼성을 비롯한 수십 개의 한국 기업들이 수많은 건설 노동자를 사우디에 파견함으로써 막대한 중동 특수를 누렸고,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반세기 가까이 이어져 왔던 두 나라의 긴밀한 관계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두 나라는 인프라에 대한 석유와 달러의 단순한 교역을 넘어 사우디가 필요로 하는 한국의 우수한 첨단 전자와 통신을 비롯해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확장적인 파트너십으로 전환했다. 특히 이 매체는 지난해 1월에 한국 대통령이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사우디를 국빈으로 방문함으로써 마침내 두 나라의 관계가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이는 사우디 정부가 자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가장 우선시하는 촉매제로 여겨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11월에 한국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에 대한 담방 차원에서 한국을 전격적으로 방문한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 기업들과 무려 300억 달러 37조 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계약을 일사천리로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다방면에 걸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특히 방위산업과 인프라 그리고 건설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진행된 논의는 석유 수출을 넘어 경제를 다변화하겠다는 사우디의 비전 2030 계획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영국의 중동 전문 매체인 ME는 5천억 달러 620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또한 사우디 정부의 배려로 한국 기업들이 독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해 11월에 있은 사우디 왕세자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건설과 석유화학을 비롯해 제약과 농업 그리고 게임과 에너지 분야까지 망라하는 26건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계약을 한국 기업과 맺은 것만 놓고 보더라도 그 같은 상황을 여실히 증명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여기에 더해 자국의 첫 원자력 발전소 사업은 물론이고 군사력 증강에 있어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사우디의 이 같은 전방위적인 관계 강화를 놓고 유독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 강화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에 발생한 여러 외교적 이슈로 인해 한국과 사우디를 상대로 한 미국 정부의 외교 관계가 연일 악화일로로 치닫게 됨에 따라 결국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 강화를 미국 정부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영국의 중동 전문 매체인 ME는 당장 사우디 정부만 하더라도 이미 2021년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당시부터 사사건건 격렬한 대립을 이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지난 2018년 당시에 자국 정부의 비판적인 사우디 언론인이 튀르키예 주재 사우디 대사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 것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빈살만 왕세자가 벌인 일이라며 사우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발한 사우디 정부는 지난해 미국 정부의 원유 증산 요구를 무시하고 러시아의 원유 감산 행렬에 동참함으로써 결국 국제 원유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는 상황을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 못지않게 한국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와 여러 정치적 오해를 쌓아왔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이 사우디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정부 인사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한국의 직전 정부만 놓고 보더라도 당시 중국과 격렬한 대립을 펼치려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외교 노선을 통해 동북아 번영을 도모하려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 화해하라고 한국 정부에게 거센 압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에 수긍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저질렀던 침략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사죄나 배상 없이는 절대 화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도 극도로 긴장된 상황을 유지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매체는 지난해 5월에 출범한 현재의 한국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와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켜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에 미국의 하원 의장이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구를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다가 급기야 가든해 9월에 뉴욕에서 있은 한미 정상의 48초짜리 스탠딩 회담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외교적 파장을 몰고 오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기어코 미국의 정치인들과 언론 매체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미국의 군사동맹을 비판하는 저명한 평론가인 더그 밴도우는 지난 10월에 이들 두 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할 것을 촉구하는 글에서 대한민국의 특권의식이 사우디만큼이나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중동 매체인 에미는 한국과 사우디를 상대로 맺은 미국의 동맹 구조는 아직까지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현재 미국 정부가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강화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방위산업만 하더라도 나토를 비롯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동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 공급처로 자리잡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방산기업들 또한 한국의 최신 기술을 접목하고 방산무기를 곰도르로 개발함으로써 동맹국들의 상호 운용성과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미국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한국과 갈등을 빚게 된다면 미국의 세계 전략에 크나큰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현재 미국 정부로서는 한국과 사우디가 미국의 동맹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길 바라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현재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적인 무기 공급 국가로서 놀라운 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혹여나 중동 지역에서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독점 체제를 구축하지 않을까 미국 정부가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8위의 무기 제조국이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전투기와 미사일을 비롯해 자주포와 탱크 그리고 소형무기 등의 수출이 177%나 증가했다. 특히 이 매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해가 갈수록 엄청난 급성장을 거듭하는 것은 현재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한국제 방산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도입 시기가 한없이 늦어지는 값비싼 미국제 방산무기보다 한국제 방산무기의 품질과 가격이 더 매력적일 뿐더러 인도시기 또한 상당히 빠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매체는 유럽에서의 이 같은 상황에 더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의 주요 국가들 또한 최근 들어 미국제 방산무기 대신 한국제 방산무기를 대거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이미 지난 2021년에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한국을 통해 지대공 미사일 천궁이를 35억 달러 규모로 도입키로 한 데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사우디 정부가 하나디펜스와 8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의명의 한국 기업 3곳과 9억 8,900만 달러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 그 판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마도 민감해서 인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사우디 정부가 이미 2013년부터 한국과 다방면에 걸친 군사협력을 추진해왔던 만큼 한국의 방위산업이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사우디에서도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독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시간 문제와 다를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군수품 수출은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같은 미국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속쓰림을 일으킬 것이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정작 미국 정부마저도 나날이 더해가는 군수물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10만 발에 달하는 포탄을 다금이 구매한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중동 지역에서 더해가는 한국의 독점 체제는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영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부단한 노력과 정진을 이어왔던 우리의 저력이 오늘날 세계 초강대국이라 일컬어지는 미국마저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광경을 연출하고 있음을
매우 사실감 있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50%를 점령하며 압도적인 1위를 지난 수십 년 동안 차지해온 미국, 한국은 고작 2.4%로 9위에 그쳤고 이스라엘은 한국 바로 뒤인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 9위와 세계 10위인 한국과 이스라엘이 힘을 합치자 갑자기 한국이 세계 1위로 등극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무기 생산 규모로는 미국에 한참 못 미치지만 한국과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력은 세계 12위로 압도적입니다. 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한국과 이스라엘이 힘을 합치자 미국산 무기와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성능의 미래 첨단 무기들이 탄생했는데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무기들이 공개되며 미국의 우방국들 마저 미국과 줄줄이 계약을 취소하고 한국, 이스라엘 연합과 초대박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부터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과 이스라엘 연합의 엄청난 한방, 미국산 무기를 사려 했던 국가들이 줄줄이 미국과 계약을 취소하고 한국과 계약을 체결하는 놀라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려 했던 베트남, 미국 방산업체들이 베트남 고위 관리들과 헬기와 드론을 포함한 군사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두 소식통을 인용해 14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텍스트론, IM 시스템즈가 베트남 국방부가 주최하는 베트남 국제 방위 엑스포를 계기로 별도로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회의를 주선한 USASEAN 비즈니스 협의회가 밝혔습니다. 회의 자리에 참석했던 한 소식통은 베트남 공안부와 국방부 인사들과 무기 공급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의 미국산 무기 대규모 구매 계약이 거의 99% 체결되는 분위기였죠. 자, 그런데 베트남이 갑자기 미국과 기존 계약을 취소해버리더니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겠다는 폭탄 발표를 해 바이든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대선이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베트남의 이러한 파격 결단은 바이든에 치명상을 주었습니다. 베트남은 원래 전체 무기 중 55.8%를 러시아로부터, 9.3%를 이스라엘, 6.6%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산 무기가 얼마나 헛헛한지 실체가 드러난 가운데 러시아산 무기를 수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자 전체 무기 수입 중 절반이 넘는 엄청난 규모를 미국으로부터 대신 수입하려 했는데 이를 한국으로 바꾼 것입니다. 초대박이 난 것이죠. 베트남은 원래 러시아와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오래전 베트남은 프랑스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베트남 지역은 프랑스에서 독립한 뒤에 중국, 소련과 수교했고 소련과는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소련도 중국과 함께 지원을 많이 했고 북베트남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많이 수입했습니다. 소련은 북베트남으로 교관들을 보내는 등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북베트남과 사이가 좋은 것과는 달리 남베트남은 소련과 적대적이었습니다. 1957년 남베트남이 UN 가입을 시도하자 소련은 상임이사국 자격으로 이를 막았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전쟁 당시에 북베트남이 소련의 지원을 받은 것과 별개로 남베트남은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북베트남이 승리한 뒤에 베트남은 통일 베트남으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월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베트남이 중소분쟁에서 소련을 지지하자 중국과 갈등이 생겼고 베트남은 중국과 중월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중월전쟁 이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고 칠러 성향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게다가 베트남의 주요 공직자나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베트남 기업인들이 소련 유학파가 많다 보니 베트남은 자연스럽게 러시아와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베트남 공식 의전서열 1위인 응우엠 푸종 응겨엔 휴 추앙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1981년 소련의 사회과학원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그룹 창업자 팜르어병 회장 역시 러시아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베트남 의전서열 1위와 부자서열 1위가 모두 소련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어는 베트남에서도 주요 외국어로도 지정되어 있고 2016년부터는 베트남 초등학교에서 영어, 중국어와 함께 러시아어를 주요 외국어로 지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데다가 현재는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한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커져버리자 러시아를 과감하게 손절하고 한국에 의린하겠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데 전체 국방 예산을 절반 이상 쏟아부으려 했던 베트남이 미국산 무기 대신 한국산 무기를 사겠다는 폭탄 발표를 한 이후 미국은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루머를 퍼뜨렸다고만 생각했죠. 자, 그런데 베트남 국방장관이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에 급비로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판반 장팬 벤 제잉 베트남 국방장관이 방한 기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영진과 깜짝 회동하고 우리 육군에 실전 배치된 K9 자주포를 살피며 미국이 아닌 한국산 무기를 살 것을 사실상 확정한 분위기입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장 장관은 지난 27일부터 29일 방한 기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을 비밀리에 방문했습니다. 방산 기술을 살피고 무기 수출 계약과 기술 이전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방장관이 특히 관심을 보인 것은 K9A1 자주포. K9A1 자주포는 K9 자주포의 성능을 개량한 무기로 보조동력 장치 APU가 장착돼 주엔진을 가동하지 않더라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주야간 운행이 가능합니다. K9은 K방산을 대표하는 무기입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점유율 50% 이상을 기록하며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등에 수출하며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2월 이집트와 2조 원대 규모의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이어 폴란드와도 3조 2천억 원 상당의 대규모 무기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폴란드로부터 10조 원이 넘는 잭팟 계약을 제의받았죠. 미국과 계약을 취소해버리더니 한국과 초대박 계약을 체결한 곳은 베트남뿐만이 아닙니다. 다국적 연합훈련 2023 탈리스만 세이버의 훈련전 대장인 데미안 힐 호주 육군 준장은 한국군과 함께 훈련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산 다연장 로켓 MLRS 천무의 성능은 훌륭합니다. 포병장교로서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중에 천무 실사격 시연을 보게 돼 정말 기쁩니다. 라고 말이죠. 탈리스만 세이버는 미국과 호주 공동 주관으로 2005년부터 경연제로 실시되는 훈련으로 양국이 번갈아 훈련전 대장을 맡습니다. 올해는 호주가 훈련을 총괄하며 지난 22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호주 북동부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호주,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등 15개국이 참여했는데요. 이번 훈련에서 하이라이트였던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의 성능과 K9 자주포의 실사격을 생애 처음으로 실제 본 호주군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이건 미국산 무기보다 강력하고 최첨단 시스템이 탑재되었는데 미국산보다 가격이 싸다고? 언빌리버블 이라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실제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려 했던 미국산 자주포 대신 한국산 자주포를 사겠다며 서둘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디펜스 관계자는 호주 정부가 세계 유수의 자주포들 중에서 하나디펜스의 K9 자주포를 선택했다는 의미라고 전했는데요. 호주는 심지어 한화가 호주에 대규모 무기 생산 공장을 지어 전 세계로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파격적인 발표까지 했습니다. 호주의 이번 결정이 파급력이 상당한 이유는 바로 이번에 최근 호주군과 중국군 간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하면서 호주 정부는 무려 17조 원을 투입해 국방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이겠다는 것으로 원래 미국산을 사려 했던 호주가 갑자기 한국으로 선택을 바꿔버리면서 미국은 크게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일본이 독자 개발한 C 수송기 도입을 추진해온 아랍에미리트는 갑자기 일본과 계약을 취소해버리더니 한국산 KF-21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신 아랍에미리트가 즉시 한국에 모두 현금으로 지불하고 공동개발국이 되고 싶다고 한 것인데요. 그동안 한국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배째라며 시간을 끌어온 인이는 큰일 난 것이죠. 필리핀도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에서 무기를 도입하지 않겠다면서 대안으로 한국과 이스라엘을 언급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은 자국 군인들에게 나는 미국 무기 구매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한국과 이스라엘 같은 국가에 무기를 도입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술력으로는 세계 12위인 한국과 이스라엘이 서로 손을 잡고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싹쓸이하자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꿈의 무기인 레이저
무기를 만들어 상용화 단계까지 성공시킨 한국과 1초 안으로 적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 무력화시키고 휴대용 모바일 레이더로 적의 모든 군사기지를 파악해 스텔스 유도탄을 쓸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이스라엘. 이 두 국가가 역사상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의 강력한 방위산업 동맹을 맺으면서 조만간 한국과 이스라엘 연합이 미국마저 제치고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싹쓸이할 것이라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경남 사천 폴란드에 수출될 한국산 경공격기 FA-50의 실물이 처음 공개됐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FA-50과 KF-21 사이에 있던 폴란드형 천무 다연장 로켓을 보곤 천무라고 외치며 화들짝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는 폴란드 방산업체 제어츠가 제작한 폴란드산 전술 트럭으로 시스템은 폴란드 육군 사격 통제 시스템, 발사대는 한화에로스페이스가 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K239 천무 발사대에 이를 설치하는 통합 작업을 마쳤으며 폴란드 육군이 운용할 WR300 후마르 288대가 오는 9월 폴란드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된 발사대가 기존과는 다른 신형 발사대로 알려지면서 또 한 번 방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과연 어떤 소식이 나온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무와 폴란드산 전술 트럭과의 통합 작업이 시작됐다는 소식은 지난 7일 폴란드 방산 매체 디펜스24에도 소개되며 벌써부터 들뜬 폴란드 현지 분위기를 드러내는데요. 실제로 앞서 폴란드 정부는 본인들의 차량과 한국 발사대를 통합하기 위해 한국으로 차량을 보내는데 지난달 16일 광양항에서 모습을 드러낸 폴란드 트럭이 사진으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진행된 FA-50 출고식에서 폴란드 국기를 탄 폴란드형 천무 다연장 로켓을 스치듯 눈으로 확인된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군은 천무와 폴란드산 전수 트럭과의 시스템 통합 이후 한국에서 발사 테스트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면 폴란드로 옮겨져 WB그룹에서 제조한 폴란드 육군 사격 통제 시스템 토파즈 시스템과 연동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폴란드 육군이 운용할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의 명칭은 랍스터란 뜻의 WR300 호마르로 초도 물량 18문이 올해 안으로 인도돼 제18기계화 사단에 배치될 전망입니다. 폴란드 육군 제18기계화 사단은 벨라루스 브레스트 게이트 인근부터 프레미시우 인근 슬로바키아 국경에 이르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을 포함하는 핵심입니다. 앞서 폴란드 군비청도 트위터를 통해 3대의 옐츠 8X8 차량이 한국에 도착했으며 호마르 프로그램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천무 발사대와 통합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폴란드 군비청은 이후 추가 통합 작업은 폴란드에서 이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제조 공장에서 옐츠 전술 트럭 3대의 발사대를 장착하는 동시에 발사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으로 통합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총 3개월이 소요됩니다. 즉 최종적으로 호마르 K의 차체는 폴란드산으로 나머지 발사대와 탄은 한국산으로 탑재돼 폴란드에 수출되는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가 호마르 K의 전술탄도미사일 KTSSME를 도입해 운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벌써부터 대박이라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의 탄도미사일이 사상 처음으로 수출하게 되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 현지 방산 매체들은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 K에 한국이 개발 중인 KTSSME가 탑재될 전망이라며 기대에 찬 소식을 앞다퉈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매체는 KTSSM, 이 러시아의 우방국인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가 폴란드의 사정권 내에 들어오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사진 속 호마르 K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무와 조금 다른 형태라 다소 의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해당 발사기는 그물이 있는 등 기존과는 다른 신형 발사대로 보이며 자세히 보면 앞서 천무에 KTSSM이 미사일 사격 실험을 했을 때 공개된 것과 똑같습니다. 즉 폴란드에 수출될 호마르 K는 KTSSM을 쓸 수 있는 신형 발사기로 동시에 폴란드에서 천무와 함께 KTSSM을 대량으로 구매할 거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폴란드 매체에서도 KTSSM을 장착하게 되면 벨라루스 민스크가 타겟권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던 사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방사청에 따르면 현재 ADD는 대함 탄도미사일용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결합한 듀얼모드 시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술이 KTSSM이 접목된다면
기존의 대한미사일 체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타격을 가할 역대급 무기가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폴란드가 천무에 이어 KTSSM을 대량으로 도입해갈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한국은 또 한 번 폴란드로 인해 방산 실적을 새롭게 갖다치울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사대를 판매하는 것보다 KTSSM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폴란드가 미국의 하이마스를 두고 천무를 도입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천무의 경우 파드라는 혁신 시스템이 적용된 게 성능 면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실제로 천무가 개발될 당시만 해도 북한에서 사용하는 다연장 로켓은 한 발씩 넣어야 하기 때문에 재장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천무는 파드를 통째로 교체할 수 있어 신속하게 재장전이 가능하다는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하이마스도 천무 파드의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천무의 화력이 하이마스보다 2배나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KTSSM은 천무 다연장 로켓을 개조한 이동식 발사대에 2발이 탑재돼 동시에 쓸 수 있는 막강한 위력을 자랑하는데요. 한국의 경우 MTCR에 가입돼 있기에 KTSSM이 사거리 290제곱킬로미터, 탄두 중량은 500kg에서 약간 모자란 수준으로 맞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미국의 GPS 유도형 다연장 로켓탄과 ATACMS는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GPS 암호 코드를 받아야만 해 눈치를 봐야 하지만 반면에 한국형 GPS 유도 로켓탄과 KTSSM은 서방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GPS 유도형 DIPICM탄 탑재 무기입니다. 더구나 최신 기술이 적용된 KTSSM은 해외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데요. 애초에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면서 사거리 3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탄도미사일 수출을 통제하는 미사일 수출 통제 체제 MTCR에 저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이 운용 중인 ATACMS가 노후화한 상태에서 KTSSM가 주목받으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미국에선 애진작의 ATACMS의 생산을 중단해 아무런 시설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 남은 재고들에 한해서만 수명 연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ATACMS와 같은 무기 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되면서 KTSSM가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KTSSM은 ATACMS와 차별화되는 일반적인 고폭탄 말고도 열압력탄도 탑재하고 있어 엄청난 파괴력을 주는 동시에 구조물을 붕괴시키는데 탁월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우리 군은 KTSSM의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발을 4년이나 앞당기기로 했는데요. 방사청에 따르면 KTSSM은 총 1조 5,600억 원을 투입해 당초 2034년까지 개발 및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군은 이 시점을 2030년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KTSSM이 도입되면 사거리 300제곱킬로미터 MLRS의 TL을 이용하는 ATACMS 미사일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 육군 3포병여단이 진행한 장거리 해상 사격 훈련 중 천무가 등장해 유도탄을 발사하는 등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훈련은 기존 훈련보다 먼 거리까지 포탄을 쏘는 한계치를 높이는 훈련이라 더욱 주목됐는데 이날 천무는 해상에서 60제곱킬로미터 떨어진 표적지에 정확하게 명중하면서 정확도와 그 위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실제로 천무 발사대가 기계음과 함께 상승해 목표 지점을 향해 각도를 맞추는 소리로 훈련의 막이 올랐는데 시뻘건 화염을 꼬리에 달고 모습을 드러낸 포탄이 희뿌연 연기를 내뿜으면서 쏜살같이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사격을 마친 천무 발사대 뒤편의 땅을 확인해 보니 성인 허벅지 높이까지 파여 있어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꼈다고 하는데요. 이를 보고 폴란드처럼 다른 나라도 천무 KTSSM-2의 진정한 위력을 실감하는 등 러브콜이 쇄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계가 없는 대한민국 방산의 질주를 응원하겠습니다. 호주가 한국의 레드백을 수주한 뒤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조차도 예상치 못한 일인데 왜냐하면 호주의 변덕이 매우 심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호주는 막판까지 독일과 한국을 경쟁시켰고 그 가운데 독일은 입찰가를 낮추기까지 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는 K9 자주포 강판을 한국산에서 호주산으로 교체하는 등의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이며 현지 공장의 확대, 현지인 채용, 일부 기술 이전 등을 무기로 결국 수주를 따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호주에게 많이 내뒀으니 당연히 호주 입장에선 한국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많이 내주긴 했어도 이번 레드백 수주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다음 단계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벌써부터 이와 관련해서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어 방산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국까지 한국 자주포를 전격 도입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호주에 이어 영국까지 한국 방산을 채택한다면 이제 유럽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독일 등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강호가 자칫 방산이 망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유럽 방산이 망할 수 있다면서 십수년간 경고를 강력히 해온 바 있습니다만 이제 그러한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유럽에서 나타나는 조짐이 심상치 않은데요.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강대국들이 한국 방산에 대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점. 루마니아 K 수입. 호주가 전격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수입을 결정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상황이 전개되는데요. 루마니아는 최근 현대로템의 K 전차 판매를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K가 이미 980대가량 폴란드에 수출되는 것으로 기본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루마니아에서는 폴란드의 방산 방식을 그대로 카피해서 한국과 비슷한 계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K를 수입할 뿐만 아니라 현지 공장 설립, 일부 기술 이전을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한국의 주특기로 이번 호주의 레드백 사업에서도 수주한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많이 내주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옵니다만 우선은 장악이 먼저라는 말이 앞섭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독일, 미국 등 서방의 방산이 평가절하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좀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우선은 점유율을 높이는 방식을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지 생산이나 기술 이전 자체가 절충무역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선호되는 방식이기도 하죠. 결정적으로 이러한 공장 전개나 기술 이전을 가성비 좋은 금액에 빠르게 진행할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호주 레드백 체결 이후에 루마니아나 체코 등 다소 망설이는 유럽의 일부 국가들도 한국과 방산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더욱 탄력을 받고 K의 유럽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수입한다는데 대략적인 방향을 설정했지만 이제 이 중 상당수 전차를 한국에 분배하면서 금액과 도입 시기를 앞당길 전망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연방의 대표 주자 영국조차 이제 호주와 함께 한국 방산을 노린다는 상황입니다. 2.8 시스포 사업 K9 식극단도. 최근 기존 영국 주력인 국방부는 AS-90 교체를 다시 한번 자주포 서두른다고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거론하며 영국 국방부는 기존의 한국 에어로스페이스와 독일 크라우스 마페이 배그만을 염두에 뒀는데요. 한국 에어로스페이스는 복합 소재 고무궤도를 적용하고 소음과 연비를 대폭 개선한 버전을 내놨습니다. 이미 K9은 전 세계 자주포의 절반가량을 점유해 영국에서도 그 명성은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로키드 마틴과 같은 미국 최대 방산 회사도 한국해 영국 방산 사업에 같은 팀을 이룬 것으로 확인모. 영국의 현지 공급업체를 비롯해 파트너사의 일부 기술 이전 등 파트너 협력을 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패키지 형태로 영국 자주포를 위한 현지 전문과 훈련과 유지, 정비 등을 실시할 것입니다. 독일 경쟁 모델을 비롯해서 복서 장갑차 역시 꾸준히 영국 문을 두드리면서 한국과 경쟁이 예상되긴 하지만 한국의 방산 사업의 패키지와 K9 성능과 점유율을 생각하면 힘든 싸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최근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 결정 역시 영국의 주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방산 계약에서 항상 판을 뒤엎었던 호주마저 결국 한국 육상 장비를 택했다는 모습을 보여줬고 국제무대의 민주진영에서는 유럽의 독일만큼 한국이 신뢰 가능하기에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캐나다까지 최근 한국에 초대형 오퍼를 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국면입니다. 3점. 캐나다, 한국과 초대형 방산계약 검토. 캐나다는 파이브 아이즈 멤버이자 서방 라인이기 때문에 잠수함을 판매할 국가들이 즐비합니다. 가령 코드만 해도 일본이 소류 잠수함부터 해서 최근 취역을 시키는 잠수함이 경쟁력이 있고 프랑스 역시 잠수함 강국이기도 한데 역시 퀴드 멤버인 호주에게 50조 원 수주를 받았다가 미국의 뒤통수를 맞으며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만 프랑스의 나발 그룹 등 잠수함 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 역시 티센크루프 방위 시스템에서 한국의 잠수함도 납품했고 실력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먹거리가 떨어지는 가운데 잠수함 수주전은 더 치열해지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가장 강력한 후보라는 이유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나라와 방산을 하는 데 있어서 무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적 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K전차가 고배를 마신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무역량이 적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연어 수입만 가능하고 노르웨이에서 사올 게 별로 없다는 이유가 있었다고도 말합니다. 반대로 한국과 중동 지역이 의외로 방산 교류가 활발한 것도 바로 이러한 것에 기인합니다. 한국은 중동에서 막대한 원유 등 자원을 수입하니 중동의 무기 수출 등식이 잘 성립한다는 겁니다. 주고받기 좋은 절충 무역을 하는데 적절한 국가는 방산궁합도 잘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캐나다는 전기차를 비롯해 자원까지 한국과 엄청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여타 서방 국가들은 물론 일본까지도 한국을 전혀 따라오지 못할 정도라고 이야기됩니다. 미래 사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캐나다는 한국과 다양한 프로젝트에 들어간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많은 동맹이 미국 중심주의에 묶여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맥락 가운데 캐나다가 또 다른 면으로 숨통을 트워주고 있으며, 이에 바이든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캐나다가 약 50조 원을 들여 사상 최대 LNG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에 주로 공급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조차 당황하게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못지않은 자원 부국으로 이번에 IRA 정책에 한국의 짐을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정책 발표로 캐나다와 한국은 빠르게 손잡고 캐나다 배터리 공장을 세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미국에만 공장을 세워야 한다는 분위기였지만 미국의 IRA의 폐해가 심각해지면서 한국의 대기업들은 미국 제2.3 공장을 즉각 보류하고 캐나다 혹은 멕시코로 투자를 변경하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이번 IRA나 반도체 과학법을 경험하면서 투자를 분산하는 중요성에 대해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우방이라고 해서 투자를 올인하면 안 되며 계속해서 위험을 분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캐나다는 LNG 캐나다라는 프로젝트를 전격 진행하며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이는 캐나다 북동부의 가스관을 캐나다 서부의 키티마트 한까지 끌어오는 작업이기도 하며, 이곳에 LNG 저장소와 항만에서 실을 수 있는 터미널을 대거 건설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얘기가 되면 왜 한국이 캐나다와 관련이 깊은지 곧바로 추측이 가능한데요. 바로 한국의 LNG 선박 프로젝트인데, 미국은 물론 카타르에서도 수십 척이 발주된 바 있습니다만 이제 캐나다까지 가세하면서 2025년 가스를 본격적으로 공급하게 될 때까지 수주가 쏟아질 것입니다. 미국과 비슷한 물량으로 캐파가 증가할 것으로 보자면 역시 약 100여 대 가량 발주 예상으로 2030년까지 사실상 많은 운반선이 캐나다 LNG 관련 프로젝트 물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입장에서는 가스를 실어주며 또한 가스터미널 선박까지 가장 잘 만들어내고 있는 한국이 주요 파트너이자 또한 LNG를 가장 많이 공급해줄 주요 국가 중 하나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저 캐나다가 가스 주기만을 기다리면서 갑을 관계에서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이지만 한국은 최고 LNG 운반선을 제작하는 국가이기에 캐나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것이며, 한국은 상당히 캐나다와 동등한 입장에서 가스 가격도 협상하면서 충분한 양을 받아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잠수함 가치나 군사적인 측면도 앞서간다는데요. 전문가들은 한국과 가장 경쟁이 되는 상대로 소류 잠수함을 운용하는 일본을 꼽고 있습니다. 같은 퀴드 멤버를 떠나서 일본은 가장 많은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 운용 노하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과 비교되기도 하기에 역시 강력한 경쟁 상대라고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한일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유럽도 현재 매우 바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러시아를 인접한 유럽 영내 프로젝트에 상당한 방위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에 있으며 전반적으로 생산 타임이 매우 길어지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꺼리는 측면이 분명 발생한다는 것이죠. 캐나다는 현재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으로 인해 매우 마음이 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 해안선은 물론이고 북극 라인을 따라서 광범위한 방어 라인을 구축해야 하는 국면이죠. 일각에서는 프랑스도 유력하지만 이러한 유럽 위기 상황에 납기가 의문스럽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조선소와 방산을 주관하는 대기업이 붙어있는 한국과 일본이 거론되고 있죠. 그러나 그 와중에 한국이 일본을 앞서며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납기를 잘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현지 생산과 관련된 기술 이전 부분에서도 다른 여타 국가와는 차별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핵심 기술을 이전해준다기 보다는 현지 생산 합작을 진행하는 게 한국 강점입니다. 일본은 바로 이것이 치명타가 되어 호주 잠수함 수주건에서 프랑스의 수주를 빼앗기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결국 프랑스도 미국에 빼앗기긴 했지만 당시 일본이 호주의 수주를 못 받은 건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호주는 결정적인 몇 가지 사안으로 일본 대신 프랑스를 택했다고 전해지는데요. WSJ에 따르면 호주는 아베 정부와 긴밀한 관계였고 오바마가 일본까지 강력하게 추천했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잠수함을 건조받기로 내략설이 돌 정도로 미쯔비시 중공업이 유력한 후보였는데 막판에 중국의 반대로 일본의 수주가 무산되었고 결국 프랑스가 수주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당시 호주에는 새로운 집권 총리로 텀블 총리가 신임받았는데 그는 대표적 친중파였으며 그가 왕이 부장을 만났을 때 왕이 부장은 일본의 무기 수출은 평화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고 중국도 이전 호주 정부가 일본과 잠수함 사업 뒤에 결국 창을 중국으로 겨눌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적어도 일본이 수주하는 것만큼은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의견이 외교가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당시 호주에서 가장 많은 철광석을 비롯해 와인 등 무역 비중이 큰 곳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텀블 총리는 곧바로 이전 정부 에버 총리의 친일 기조를 버리고 중국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어부지리로 프랑스 나발 그룹 등이 50조 원짜리 잠수함 프로젝트를 어렵지 않게 따냈다는 것이죠. 일본은 호주와 같은 군사안보 동맹체인 퀴드라고 하지만 무기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한국보다 그 의미가 뒤처지며 게다가 호주는 일본 국방부와 자민당 고위급 의원들이 잠수함을 판매할 때의 망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주 현지의 디펜스 매거진은 일본은 잠수함 프로젝트 때 호주의 잠수함을 판매하려고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호주는 정보 보안이 취약한 국가이며 뒤수리전을 해주면 유출시킬 가능성이 크다라며 호주 정부가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했는데 이때 일로 호주는 일본 방산 사업에 등을 돌렸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으나 일본 총리 관저와 외무상이 유감을 강력히 표할 정도로 호주의 막판 변심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잠수함 사업의 어려운 단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절충무역은 물론이고 납기와 현지 생산 등 가장 강점을 갖는 한국이 거론되는 겁니다. 과연 캐나다가 한국과 60조 원가량 되는 잠수함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귀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